네,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 이 구금 일지가 공개돼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참혹했던 구금 시설의 환경 그리고 인권 침해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는데요. 트럼프 역시 이런 상황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자기의 트루스 소셜에다 올렸는데요. 글쎄요, 전혀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관련된 내용은 오소영 더구루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트럼프의 SNS 글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서 그동안 침묵했던 이 구금 사태를 의식한 듯한 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 주셨던 다른 나라의 기업들의 의욕을 꺾고 싶지는 않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반도체나 조선, 우리나라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항목 그런 산업 분야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 그 비자 문제가 걸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트럼프도 좀 해결점을 찾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네요.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태 초반에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들 기억하십니까? 네. 트럼프 속에는 트럼프가 몇 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구금 일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던 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네. 이렇게까지 인권, 조치, 미란다 원칙조차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의 근로자들을 구금한 이런 사태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바이든 정부 때도 미국에 투자했던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비자 문제로 억류된 적이 있다고 해요. 이번에 숫자가 10배 가까이 많았던 게 충격을 준 건데 이게 정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했던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많이 미국에 투자를 했다고 봐도 되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2012년부터 미시간에 단독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랑도 합작 공장 두 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곳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미 미국에서 좀 상당한 사업 경험을 쌓은 기업이고 당연히 처음에 공장에 설비를 설치할 때 한국에 있던 전문 인력들을 당연히 투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비자 문제에서도 정부랑 소통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또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K온이라는 그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 처음에 조지아 공장을 지었을 때 말씀 주셨던 그 비자 문제가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체포된 분들도 있었고 아틀란틱 공항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미국에 못 들어오시고 한국을 복귀하신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당연히 이 비자 문제가 엄격해질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현대차 쪽에서도 외교부에 민원을 넣었다도 이런 부분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거에 대해서 좀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화를 키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비자 문제에 있어서 민감해하는 이유는 당연히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써놨으니까 이제 미국인은 안 쓸 거다. 그래서 미국 고용을 오히려 뺏어갈 거다. 뭐 보조금 많이 주는데 너네 왜 일자리 창출 아니야? 결국은 이런 논리인데요. 사실 이 논리와는 사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가동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니까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뭐 SK온 조지아주 공장 같은 경우에도 2,600명 고용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3,000명까지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더 고용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한국에서 펼칠 수 있는 논리가 있었고 이런 비자 문제에 대해서 좀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전에 언질하거나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뭐 지적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긴 한데요. 또 생각이 드는 거는 대체 이게 말이 통하는 행정부여야지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번 사태로 미국의 공장 건설 이거는 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일단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현대차랑 LG엔솔이 합작으로 짓고 있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조지아 공장 건설은 당연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같은 경우에도 한 2, 3개월 정도는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인력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건가 이게 좀 관건이 되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아직은 뭐 확정된 방안은 없다. 좀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뭐 또 지금 나오는 추측으로는 어쨌든 구금된 인력을 다시 복귀시킬 수는 없는 거고. 안 되죠. 현지에서 지금 운영 중인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인력을 좀 보낼 수 있다. 특히 그
GM이랑 합작 공장하는 부분은 GM이랑 아무래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공장에서 좀 인력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도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공장 건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애리조나랑 미시간주에 이제 단독 공장 짓고 있고요. 그리고 오하이오주에서도 혼다랑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인력들 같은 경우에 일부 인력은 그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이스타 비자로 입국한 직원들도 있고 또 B1 비자로 입국한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이스타 비자 같은 경우에 직원들은 좀 귀국을 시킨 상태고 이 B1 비자 를 받은 인력들만 지금 대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엔솔에서는 어쨌든 좀 공장이 계속 늦어지는 것들이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그렇죠.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일단 지금 비자를 갖고 있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하겠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지금 엔솔의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어쨌든 그럼에도 인력 공백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네네네. 건설에 있어서 좀 일정이 좀 늦어지는 것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기업들 굉장히 우려가 클 것 같은데 재계 분위기들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이 아무래도 미국의 요새 뭐 배터리, 뭐 반도체, 조선 특히 많은 분야에서 또 투자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나가는 게 맞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좀 조선 분야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장들이 요새 스마트화됐다고 해서 뭐 반도체 공장만 가더라도 막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조선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뭐 조선소에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인도네시아랑 스리랑카 이런 데서도 계속 불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하나 같은 경우에 지난해 그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지금 나가 있고 저희 최근에 더구로의 김은비 기자가 현장을 갔다 와서 취재를 했는데 거기서 들었던 얘기가 용접 기술 하나 가르치는데도 거의 1년 정도가 걸린다. 당장 우리나라도 도쿄에서 그런 인력들이 부족해갖고 난리인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뭐 한국 인력들이 많이 나가 있지만 더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력 교육이라던가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선 숙련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조선업종은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들도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특히나 또 최근에 그 김정관 통상부 장관이 갔다 와가지고 미국 갔다 와서 이 투자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결국은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또 후속 협상에서 좀 속도를 내려면 결국 이 투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양국이 좀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한고 통상교섭본부장이 또 방미를 한다니까 어떤 논의들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전해지는 이야기에 들어오면은 미국 쪽에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들을 하는 것 같아요. 니들이 돈은 내라. 그 성과는 우리가 다 가질게. 그리고 쓰는데 또 우리가 마음대로 할게. 뭐 이런 요구를 하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의 싱크탱크에서도 이거 그냥 자꾸 트럼프 행정부에 돈 줄 생각하지 말고 니네 수출 기업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런 조언을 하기도 했어요. 오 기자님은 이런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과연 좀 가능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인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미국에 진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도 있지만은 미국의 잠재 시장을 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이번에 문제가 됐던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업체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자동차 업체들의 특징이 결국은 대륙별로 권역별로 지금 공장을 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정부에 따른 그런 이슈나 리스크들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투자를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그냥 아예 닫고 수출 기업만 뭐 지원한다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긴 시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백지 수표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어찌됐건 우리 대통령실도 급하게 합의하지는 않겠다고 하니까요.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저는 이게 괜찮은 정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2차 소비 쿠폰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접수합니까? 네, 22일부터
주부터 신청을 예. 받습니다. 그리고 1차 때처럼 똑같이 신청 첫 주에는 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해서 요일별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당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근데 1차 때는 전 국민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10% 제외한 90%만 대상이 되고요. 1차 때랑 동일하게 뭐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뭐 지역사랑 상품권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사용 기간은 똑같이 11월 30일까지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재정이 부족하고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재정을 쓰는 방안인지 조금 고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90%에만 이걸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90%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네, 그 가구 단위의 재산과 공간보험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가구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인데요.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는 분들이 이 하나의 가구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부터 보면은 이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12억 원을 정해질 때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시가 기준, 그러니까 시세 기준으로 해서 40억 초과하는 아파트 보유하신 분들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반포동의 레미안 윈밸리라던가 아크로 리버파크 그리고 성수동의 유명한 뭐 트라비제, 뭐 아크로 서울 팰리스 이런 중대형 아파트들 보유한 분들은 이미 지금 여기가 40억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소득도 이번에 봅니다. 그래서 예금, 적금의 이자, 뭐 주식 배당 이런 것들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 한도 초과한 가구들은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건강보험료 부담에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이 건강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랑 나뉘잖아요. 근데 지역가입자는 좀 기준이 완화된 편이고 직장가입자부터 먼저 보면은 그 1인 가구인 경우에 22만 원을 초과하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가구 원 수가 늘어날수록 그래서 뭐 2인은 33만 원, 3인은 42만 원 이런 식으로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맞벌이 가구처럼 이제 소득원 중에 그 가구 중에 여러 명이 이제 직장 가입자로 등록돼 있을 경우에는 건보료 부담액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실제 가구 원 수에서 한 명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맞벌이 4인 가구라고 하면 5인 가구 에서 하는 그 커트라인이 60만 원 기준선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적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 2인 가구는 31만 원, 3인 가구는 39만 원, 뭐 4인 가구는 50만 원 선으로 좀 직장 가입자보다는 좀 완화된 커트라인이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기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1차 소비 쿠폰 때 한 9조 원 정도가 풀렸다고 하죠. 이 돈으로 성장률 0.1%포인트를 높였다면은 글쎄요. 성공적인 정책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URL이 붙어 있는 지금 안내 문자들 많이 온다 그러는데 이건 100% 사기니까 누르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서영 더구루 기자와 함께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